우리 부부가 4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샀을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손주들을 그 집에 들여보내고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옮겼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어요. 나는 중소기업에서 일했고 집사람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우리의 꿈은 오직 하나였어요.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민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서운함도 있었죠.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요. 아들아, 너희가 잘 사는 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집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죠. 이제 우리의 유일한 낙은 손주들을 보는 거예요. 가끔 아들네 집에 가면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나와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온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자식과 손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가 잘한 거 맞지? 라고 물으면 집사람은 항상 그럼요. 우리 손주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데요. 라고 대답해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민호 내외가 우리 집에 살게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다들 좋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가 힘들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민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IT 회사 중간 관리자인데 그래도 빠듯하게 산다더군요. 며느리 지연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죠. 한 번은 지연이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든 모습. 우리 며느리가 맞나 싶더라고요. 집에선 늘 돈 없다고 하던데 말이에요. 어머니,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학원비만 해도.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도 고생하며 자식 키웠는데 말이죠. 하지만 뭐라고 하기도 어려웠어요.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려 했죠. 그래도 가끔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손주들 학원비 낸다고 빠듯하다면서 비싼 가방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여보, 우리가 너무 민호네 살림에 신경 쓰는 거 아닐까요? 집사람이 그렇게 물으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맞아요. 우리 일이 아니죠. 하지만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 손주들 웃는 모습을 보면 다 잊혀져요. 우리가 고생한 덕분에 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하죠. 때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주들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매주 민호네 집에 가는 게 저희의 낙이었어요.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요즘엔 가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잘 안 보더라고요. 처음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느 날은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민호네 집에 갔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녁에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리더라고요. 집사람과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집사람이 그렇게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는 건지. 한참을 기다렸어요. 텅 빈 집에 앉아서 시계만 보고 있었죠.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드디어 손주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민호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은 뭘 어쩌지도 못하고 그래도 손주들이 반갑게 안기는 걸 보니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고 견뎌야겠다고 생각했죠.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만 보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집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죠. 이제는 매주 민호네 집에 가는 게 조금 두려워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우리의 유일한 낙인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민호네 집에 갔죠. 아무 생각 없이 도어락에 손을 올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밀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죠. 여보, 내가 잘못 누른 건가? 집사람도 해보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 나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결국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 손이 떨려서 번호 누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아들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비밀번호가 안 맞는구나. 아, 아버지, 죄송해요. 얼마 전에 바꿨는데 말씀 못 드렸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 새 번호가 뭐니? 민호가 새 번호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죠. 4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왜 내가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조용했어요. 민호와 지연이, 손주들은 없었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이제는 내 집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한참 뒤에 민호 가족이 들어왔어요. 손주들은 여전히 반갑게 뛰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죠. 그래, 잘 다녀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이제는 이 집에 올 때마다 조금씩 낯설어져요. 며칠 후 아들 민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 바꿨어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있었죠. 겨우 알았다. 하고 끊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생각할수록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사람의 말에 대답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걸으면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호를 키우던 그 시절이요. 밤낮 없이 일했죠. 공장에서 야근하고 주말엔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집사람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고요.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너는 꼭 대학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민호 학원비, 과외비 대느라 우리는 한 끼 굶기도 했어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언젠가는 보답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뭡니까? 4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이제는 내 맘대로 들어갈 수도 없다니. 여보, 우리가 이러려고 그렇게 고생했나요? 집사람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러려고 그토록 고생했던가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방에 앉아 옛날 앨범을 꺼내봤죠. 어린 민호의 모습, 대학 입학식 때 찍은 사진. 그때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렀어요. 집사람도 옆에서 훌쩍이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고 배신감도 들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걸요.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이 마음. 그날 밤 집사람과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로 마주보며 눈물만 흘렸죠. 특히 집사람은 손주들 생각에 더 마음 아파했어요. 매주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해준 반찬 좋아했는데. 그 말을 하며 집사람이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젊은 시절, 늦게 겨우 얻은 자식, 민호를 키우던 그 힘들었던 나날들. 그 시절을 생각하니 더 서글퍼졌어요. 그토록 힘들게 키웠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은 집사람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애들 영어 캠프 보내야 하는데 3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 휴가비도 좀 보태주세요. 지연이의 말에 집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지연아,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단다. 집사람이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애들 교육에 돈을 아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도 평생 자식 교육에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는 손주들 교육까지 책임져야 한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집사람이 한참을 울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줄도 모르나 봐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아직도 소박하게 살고 있는데 민호네는 호화롭게 살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주들 교육에 보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죠. 여보, 어떡하죠? 집사람의 물음에 저도 답을 못했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지만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서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자식 하나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민호네 집에 들러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죠. 현관 앞에 갔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칫했어요. 여보, 이제 어떡하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도 힘들고.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그 다음 들린 건 지연이의 목소리였죠.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그리고 이 집도 팔아서 현금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귀를 의심했죠. 내 아들,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래, 그게 좋겠어. 부모님도 요양원에서 편하실 거야. 민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치우겠다니.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버텼죠. 집에 돌아와서야 눈물이 터졌어요. 집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려고 한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민호와 지연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요양원, 집 파는 것, 그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식인걸요.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이 마음. 처음엔 민호와 지연이를 불러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저 서운한 마음에 겨우 말을 꺼냈죠. 아들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렇게 물었을 때 민호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하지만 변명뿐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더 아팠어요. 우리 사정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봤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어요. 서울 아파트까지 있는데 요양원에 산다니. 여보, 우리 이대로 살 순 없어요. 집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해외로 떠나는 거예요. TV에서 은퇴하고 베트남에서 사는 부부가 나왔었던 게 생각난 거죠. 여보, 우리 베트남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처음엔 집사람도 놀라더니 곧 동의했어요. 우리 둘 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은밀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재산을 정리하고 여행 준비를 했죠. 아무도 모르게요. 우리나라까지 떠나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어요. 준비하는 동안 민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또 돈 얘기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젠 우리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베트남에서의 새 삶.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비록 늦은 나이지만 우리만의 삶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요? 집사람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게 최선일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거니까요. 은행에 가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을 한꺼번에 빼려니 말이에요. 이 통장들 전부 해지하고 싶습니다. 은행원이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외로 이주하려고 해서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뭔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러고 있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사람이 귀중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여보, 이거 팔기 너무 아까워요. 손에 든 건 손주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금반지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죠. 그래도 어쩌겠소. 이제 새 삶을 위해선 이것도 정리해야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모은 것들을 하나둘 정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식을 팔 때도 그랬어요. 은퇴 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건데. 하지만 이젠 소용없겠죠.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집사람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게 최선일 거예요.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론 두렵더라고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싶어서요. 여보, 우리 베트남에선 꼭 행복하게 살아요. 집사람의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제부턴 우리를 위해 살아야죠. 마지막 밤이 왔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떠나는 거죠. 집사람과 나란히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첫 글자를 쓰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제 너희 집에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 말을 쓰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집사람도 옆에서 훌쩍이고 있었죠. 편지를 쓰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호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손을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보, 기억나요? 민호가 처음 걸음마 뗐을 때. 집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자부심도 생각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해요. 아프지만 그래야만 해요. 아들아, 우리가 널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단다. 내가 자랑스러웠어. 그 말을 쓰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젠 끝내야 해요. 이제 너희 삶을 살아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찾아 떠난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뭔가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다 썼어요? 집사람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슬프게 웃었죠. 이제 정말 떠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정말 떠나는 거예요. 아프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예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우리의 모든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삶. 여보, 우리 잘 살아요. 이제부턴 우리를 위해서. 집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부턴 우리 삶을 살아야 해요. 비록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아프지만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떠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보, 가방 다 챙겼어요? 집사람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를 타고 동네를 빠져나갈 때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언제 다시 올 수나 있을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중얼거리는 내 손을 집사람이 꼭 잡아줬어요. 여보,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프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 떠나는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곧 더 낯선 곳으로 가겠죠.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집사람의 물음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둘이 함께니까.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아이들 등교 준비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더군요. 새 세입자분이 집을 보러 오셨습니다. 잠시 둘러봐도 될까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소리지? 우리 집인데.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그 중개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아, 집주인께서 말씀 안 하셨나요? 이 집이 매물로 나왔거든요. 지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중개인이 집 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하더라고요. 이 집 정말 좋네요. 역시 강남 아파트는 인테리어도 다르군요. 새 주인분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중개인이 나가고 나서 지연이가 화를 냈어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무슨 말 없었어? 나도 답을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 두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보, 부모님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연이의 말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둘러 차를 몰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죠.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 안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집 안을 둘러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화분들이 사라졌어요. 거실 벽에 걸려있던 우리 가족 사진도 없어졌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설마 부모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반쯤 없어져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중요한 서류들도 보이지 않았고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소리 내어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텅 빈 집만이 내 목소리를 메아리처럼 돌려보낼 뿐이었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옆에는 모두 달러로 환전한 빈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꼿꼿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민우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떠났을 거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이제는 너희가 떠나야 할 차례구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저 벽을 치며 후회했죠. 아버지,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제발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의 이기심과 무신경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었죠. 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살았어요.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저 자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부모님을 이렇게 대했을까? 지연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SNS에 허세 가득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게 됐죠. 대신 매일 밤 울며 잠들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우리의 이기심이 만든 결과를 매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은 갑자기 사라진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빠, 할아버지랑 할머니 언제 와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을 안아줄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화분, 아버지가 즐겨보시던 신문.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을 상기시켰어요. 이제와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매일 밤 기도했어요. 부모님이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계시길,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제발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텅 빈 집의 메아리만 울릴 뿐이었죠.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떠나신 이 집에서 우리의 잘못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업보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할 거예요. 베트남에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빠르죠. 이곳 해변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처음엔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 같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집사람이 만든 김치볶음밥은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메뉴가 됐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단골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물론 가끔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특히 손주들 얼굴이 떠오르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여보,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후회하지 말아요. 이곳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든 점도 많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처음엔 고생 좀 했죠. 하지만 지금은 현지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웃들과 어울려 낚시도 가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답니다.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서 그리움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그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늘 행복하고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3년 전 그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부모님이 떠나신 후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됐죠.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읽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나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직장도 잃고 아이들 학원비도 낼 수 없게 됐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졌죠.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 허세 부리던 모습이 부끄러워 SNS도 다 지웠어요. 부모님을 찾아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것 같았죠.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부모님 사진을 발견했어요. 베트남의 어느 작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커피를 만들고 계시는 아버지,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시는 어머니. 두 분 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부모님께 이렇게 대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 모습을요. 늘 받기만 하고 돌려드리지 않았던 거요. 부모님께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검소함을 가르치고 있죠. 부모님처럼요. 언젠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한 아들이 아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점심시간 이후 한 차례 손님들이 다녀갔어요. 베트남의 따뜻한 해변을 바라보며 집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이곳에 와서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죠. 손이 떨리더라고요.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소식이었으니까요.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도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게 보였죠. 천천히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민호가 보낸 사과의 편지였어요. 지난 3년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를 찾아 헤맸다는 얘기도 있었고 용서를 빌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감동, 졸업식 때의 자부심, 그리고 그 아픈 기억들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내도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죠. 뭐라고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애도 우리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죠.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도 행복하길 바란다. 짧지만 진심을 담아 보냈어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용서와 화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로 그 가능성의 문이 조금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보,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우리는 함께라면 이 난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석양이 바다에 잠기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저 석양과 같아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요. 아들과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선 것 같아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 보려 합니다.